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남규라고 합니다. 2022년 가람시조 교실 오늘부터 쓰시죠. 첫 번째 올류 시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김남규입니다. 먼저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김남규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시인으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철학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시조를 대중에 알리기 위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나온 책들인데요. 시집도 있고 평론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평 관련된 글쓰기 관련된 교재도 있고 또 작년 12월입니다. 아마 거의 한 12월 말쯤에 나왔는데 시조 입문서를 한 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쓰시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목을 따서 오늘 강의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부터 쓰시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입니다.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을 다룰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인 올류 시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건데요. 깊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조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려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서도 시조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전통, 민족, 단심가, 정형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여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종장, 그리고 태산이 높다, 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음풍농을, 음수월 등등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제 이름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조하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김남규라는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래서 시조하면 떠오른 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일단 시조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면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사음보의 기본 형태를 가진 평시조와 파격의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뉜다 등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겁니다. 고려 말기 때부터 지금까지 발달해 왔으니 얼마나 오래된 한국의 고유의 정형시인가요?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이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조하면 아마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원과 정몽주의 하여가와 단심가일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어떤 곳에서 시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것이 단심가와 하여가였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또 초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 4, 5학년 대상으로 시조를 하루 가르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조를 이제 알려주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제 시조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하여가 단심가를 잠깐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조하면 교과서적으로 다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하여가와 단심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의 질문이 하나 생성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조는 그 당시 고려 말기에 이 단심가와 하여가와 같은 시조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엄청 오래된 문학 장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지? 이 정도면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뭔가 의아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시조는 한국의 혹은 민족의 전통 장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절구나 아니면 일본의 하이쿠, 서구의 소네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 정형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제 한국의 정형시니까 그러면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은 혹은 또 몇몇 단체들은 그래서 이 그 시조를 한류의 어떤 그 다른 컨텐츠로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BTS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제 컨텐츠처럼 시조도 한류로 내세우기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몇 단체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죠. 시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중에 그러면 시조 시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애국자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서구에서 비롯된 시나 산문, 소설을 쓰는 사람은 덜 애국자인가? 그러니까 애국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시조 시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전통 장르, 민족의 어떤 이런 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조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내세우는 모토가 바로 민족의 시가 혹은 전통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조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시조하면 이제 시조는 3장 6구 45자 그리고 이제 외역률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434, 3434, 3543 이렇게 대부분 시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제 이런 고시조들이 예로 인용되잖아요. 남구만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혹은 뭐 월산대군에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재율과 다른 외형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떤 리듬이나 운율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재율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률의 문제는 좀 복잡해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시조하면 3장 6구 45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3장 6구 45자로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45자가 넘었어요. 그럼 또 어떡하지? 아니면 시조와 시가 요즘 많이 비슷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라는 질문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복잡 다단한 시대에서 이런 짧은 형식의 시가 과연 이 현대 사람들을 감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결국 하게 될 겁니다. 시조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지 않나, 안 어울린다라고.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과연 시조가 이 시대에 어울리는 장르일까요? 그래서 시조는 녹슨 도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톱도 있고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문물과 기계 그리고 AI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녹슨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시대가 너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600년이 지난 시조로 과연 현대인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더욱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이런 최첨단 영상 시대에 과연 시조를 쓰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녹슨 도끼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녹슨 도끼로 이 현대사회를 두동강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세 가지의 질문, 시조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이번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께서 다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장에서는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경계부터, 이 지점부터 나누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조선시대까지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고려 후기 이르러 신흥 사대부들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서 이제 경기 체감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이제 시조라는 양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조를 지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시조는 노래였습니다. 가곡, 가사와 함께 3대 고전 성악곡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 성악곡의 한 갈래고 3장의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시조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조는 원래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게 노래로 불리다가 1920년대에 시조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수입된 신시만을 창작하는 그런 일군의 시인들의 반발에서 이제 다른 운동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남선이나 이은상, 이병기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민요나 시조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입니다. 민요시 운동, 시조부흥 운동이 그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람 시조교실, 우리 가람이라는 그 이름의 가람 이병기 선생님께서는 1926년에 이런 옛날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시조라는 것이 당시에 유행하는 말, 시절 가조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람 이병기 선생은 16세기 가곡창에서 18세기 시조창으로 전래된 것을 찾아내고, 시조는 원래 노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1926년에 동아일보에 기사로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나누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3대 시조집이라고 해서 청구영원, 해동가요, 그 다음 가곡 원류를 뽑는데, 이들 모두 노래 가사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시조였던 거죠.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조 악보도 존재합니다. 노래로 불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조는 원래 음악 장르, 노래였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 시조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현대 시조가 탄생했습니다. 고시조는 부르는 시조, 현대 시조는 짓는 시조, 읽는 시조, 문학으로서의 시조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제 현대 시조는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짓고 감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고시조와 현대 시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께서는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서의 시조는, 현대시조는 1920년대 시조부흥 운동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192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20년대 이전에도 시조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시조가 발표됐고, 또 기록에는 남지 않았는데 최남선이 자신이 시조를 창작했다는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물론 작품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이 시조 문단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1906년 7월 21일 날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발표된 사동우 대구여사라는 필명이겠죠. 이 대구여사의 작품을 현대시조의 기점, 효시로 삼습니다. 혈주가라는 제목의 시조 작품인데요. 이 혈주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왕실의 외척이었던 민영환이 1905년에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했는데 그때 흘린 피가 마룻바닥에 흘렀는데, 또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녹죽, 대나무가 자라난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정몽주의 선주교와 같은 맥락인데, 그거를 신문에서
앞다퉈서 발표하면서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계몽을 앞장섰던 지식인들이나 신문 기사, 그러니까 신문 필진들이 이제 다양하게 혈주가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동후 대구 여사의 혈주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에서는 이제 1906년 7월 21일 날을 이제 시조의 날로 정해서 매년 7월 21일 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시조가 발표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학계, 대부분의 학계나 아니면 시조 문단에서 현대 시조의 출발로 보는 것은 1906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고시조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노래였다면 현대시조는 1906년 이후에 발명되고 발견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조는 발명된 거니까 달라요. 하나는 노래고 하나는 문학입니다. 물론 지금도 시조창이라는 이제 장르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가끔씩 듣는데요. KBS FM 라디오에서 이제 가끔 시조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국악 관련된 프로일 텐데, 국악의 향기나 아니면은 뭐 풍류말 같은 프로에서 시조창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요즘 사람이 이제 작곡하고 작사한 시조창도 가객이라고 하죠. 가객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은 음악 장르로서의 시조지 문학으로서의 시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요즘에 지금 창작되고 있고 발표되고 있는 시조는 단심가와 하여가와 같은 시조가 아닙니다. 단심가와 하여가는 노래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고 짓고 있고 쓰고 있고 말하고 있는 시조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시조, 현대 시조지 고시조가 아닙니다. 이 고시조와 현대 시조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조를 생각하는 분들은 전통 장르를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문화유산처럼 말입니다. 씨름이나 탈춤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고유한 한국의 정신, 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예술 작품이니까 이것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시조는 만들어진 거고 발명된 거고 새롭게 문학 장르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장르를 계승해서 계승에만 몰두하면 옛날 사람이 시조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아주 새로운 장르니까 새로운 현대인의 감성을, 새로운 현대인의 생활을 담아내는 것은 현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에 집중하면 현대 사람이 시조가 되는 거고, 계승에만 몰두하면 옛날 사람의 옛날 시조가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구분인데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시조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인의 현대 시조를 쓰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옛날 사람의 시조 그리고 현대 사람의 시조를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들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석기 유물 시조가 아니라 최첨단 하이브리드 시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책 광고를 하는 것 같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오늘부터 쓰시죠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든 것을 10가지를 거기 써서 그것을 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5가지만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조는 오래된 문학 형식이다. 두 번째, 시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시조다운 소재와 어투가 있다. 네 번째,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마지막 5번째, 시조는 음수율이다. 자, 시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조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또 나름의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시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5가지는 오해이기도 하지만 잘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결국 시조의 중요한 고갱이, 시조의 존재론이기도 합니다. 시조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시조는 오래된 문학 형식이다 입니다. 시조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시작했으니까 6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제 그 국립 한글 박물관이라는 이제 그 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소식지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 소식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조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형심이다. 고려 중기에 형성되어 조선 후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면서 카드 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어떤 국가의 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지니까, 기관지에서 말한 거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팩트 혹은 공신력 있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시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시조는 현대를 담을 수 없지 않나? 오래된 부대인 시조가 과연 새술인 그 현대를 담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지만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술을 오래된 부대에 담거나 새 부대에 오래된 술을 담으면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당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지 한번 작품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로 드는 작품들은 모두 최근에 시조 관련된 잡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저자를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나름대로 저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했습니다. 자, 다듬이 소리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작년에 있는 잡지에서 봤습니다. 워낙 그 인상이 깊어서 알고 있었던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악보를 모르시는 어머니가 연주한다. 다듬이는 탕금이요 방망이는 섬섬옥수. 경쾌한 리듬을 타고 깊은 한이 퍼진다. 다듬이 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 부모님 세대도 들은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엄청난 시골에 계시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이 작품을 쓰신 분이 되게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듬이 소리는 현재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민속촌에 가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탄금이라는 말, 섬섬옥수라는 말, 그리고 한이라는 말들은 솔직히 요즘 현대에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오래된 판소리개 소설, 이런 소설들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탄금과 섬섬옥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분명 오래된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옛날 사람, 옛날 시조처럼 말이죠. 한 작품을 더 볼 건데요. 올해 가을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잡지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건데 외줄타기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전부일래 외줄에 얼음산이 한 발을 내뻗고는 또 한 발 내당긴다. 합죽선 펼쳐들었다. 얼씨고 좋으시고 허공을 바라보니 갈 길이 여기라네. 바람의 씨앗처럼 외시벗은 하이하니 천지간 학춤이로구나. 숙명 같은 하늘 안고. 자, 민속촌에 가면 주말에 가면 외줄타기 공연을 한 3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끊어서 공연하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통 한국 공연이기도 하고 또 그 인간문화재로서의 계승자도 따로 존재하죠. 언젠가는 그 명맥이 끊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전통 한국 공연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전부일래, 얼씨구 좋으시고 하이하니 이런 표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말들은 아니죠. 외시버선과 학춤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성이 아닙니다. 물론 작품을 쓴 사람은 합죽선도 알고 외시버선도 알고 다 아실 분이겠지만 솔직히 이 글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옛날 사람, 옛날 시조에 해당한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결의 작품을 볼 거예요. 올해 발간됐습니다. 올해 발간된 시집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작품인데요.
올해 가람시종문학상 신인상을 탄 김태경 시인의 작품입니다. 액체괴물 만들기. 젤리보다 말랑말랑한 눈웃음 지어보자. 네 맘같이 반짝이는 펄가루 뿌려보자. 기억될 재해를 준비하는 단 하나의 레시피. 뭉개고 주물러봐. 뾰족한 자음의 끝. 두 손에 꽉 잡히는 이유가 느껴질걸? 유유히 흐르는 유리가 온몸을 바꾸는 이유. 그 책은 이제 유치원생들과 이제 초등학생한테 유행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놀이가 있는데 바로 액체괴물, 줄여서 액괴라고 하죠. 아마 손녀나 손자를 두신 분이나 이제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실 텐데 요즘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라고 하고 이제 어른들은 쇼핑을 하는 건데요. 저도 아들 따라서 몇 번 해봤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뭔가 그 말랑말랑한 것들을 만질 수 있고 거기다 토핑도 얹어서 뭐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액체 괴물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현대인들의 감성입니다. 그것을 시로 썼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아무래도 현대인의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시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옛날 사람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은 옛날시조, 현대인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은 현대시조. 자,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겠죠. 한 작품 더 보겠습니다. 당신의 고요라는 이제 배경희 시인의 올해 이제 발간된 시집의 시인데요. 물속에 꽃다발을 지그시 누르면 떠오르려 발버둥을 치는 꽃 이파리. 더러는 물에 잠기기도 해. 그것은 상처야. 상처도 유기체야. 익숙해진 어둠처럼. 당신의 고요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의사는 붉은 열매를 먹으라고 처방했어. 자, 물속으로 누르면 이제 발버둥 치는 꽃이파리가 있지만 또 잠기는 것도 있죠. 이제 그것을 상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의사는 붉은 열매, 아마 우울증 약이겠죠. 그 약을 처방했습니다. 최근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화하듯이 조근조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은 현대인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감정, 옛날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쓰면 옛날 사람의 옛날 시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인의 감성과 현대인의 소재, 현대 사회의 소재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현대 시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께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시라는 장르는 좀 특이해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시는 내용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그 형식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시적이기도 하지만 형식을 통해서 시가 되기도 해요. 행가리와 연가리를 하면 시가 되는 놀라운 매직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으면 새로운 시조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옛날 시조, 고시조가 될 수도 있고 현대 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가 오래된 문학 장르고 또 역사가 오래된 형식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까지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건 고시조였지만 지금 21.3세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21.3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현대시조입니다. 그러므로 시조는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거죠. 시조는 오래된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부대인 시조에 새로운 술, 현대인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인데요. 시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문학이 이제 심신수양의 이제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경 300편은 뭐 한마디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논어의 위정편에 이제 문장이 좀 있는데 저기 지금 여기 밑에 붓글씨 하는 밑에다가 제가 적었는데 자활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을 통해서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예전에 존재했었어요. 물론 이제 선비 시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문학이 심신수양의 도구니까 시조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문학은 도덕적이다. 그래서 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작품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올해 가을호 문학 잡지에서 찾아온 작품인데요. 마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씻어야 할 병든 생각 여기저기 낀 찌꺼기 매일매일 씻었지만 아무래도 남아있다. 우리의 몸과 언어는 마음 비출 거울이네. 깊은 울림 시한수에 사라지는 덕계와 얼룩 마음이 밝은 사람은 표정 또한 밝으니 시조와 펑크러진 마음 참 빗질을 하는구나. 자, 씻어야 할 병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몸과 언어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깨끗이 단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제 시 한 수를 통해서 덕계와 얼룩을 모두 이제 사라지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앞에서 마음을 참빗질해주는 시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조로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좀 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작품 볼게요. 지하도에서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자 길어지며 붉게 타는 이 저녁, 무허가 한평 남짓 어설피 지어놓고 헐벗은 하루치의 슬픈 배경으로 누워있다. 끝없는 허기는 꾸벅꾸벅 졸지도 않고 사방을 포위하듯 칼바람이 불어온다. 신문지 몇 장으로 가린 연고 없는 울음들. 자, 무허가 한평 남짓 박스로 이제 종이로 어설프게 신문지로 어설프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자고 있는 노숙자를 그려냈습니다. 마음 아프죠. 시인들은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궁화 삼천리. 오늘이 팔도강산 물들이는 나랏꽃. 한여름 더위에도 아침 저녁 쉬지 않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 가슴 붉은 영원의 꽃. 민족을 노래하고 민초를 위로하는 힘차게 뻗어가는 소망의 꽃 나라기상. 나 역시 노래하리라 일편당신 조국이여.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죠. 일제의 총칼 앞에서 이 가슴 붉은 영혼의 꽃, 민족을 노래하고 민초를 위로하는 그런 무궁화처럼 시인 역시 일편단심으로 조국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애국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세 작품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조라는 문학작품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문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소외받고 헐벗은 사람들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도덕을, 윤리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자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인 자신은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작품에서는 그것이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그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 안 돼요. 도덕은 도덕책에 있어야 되죠. 허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해하는 시조로, 문학으로 어떤 도덕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심신수양이 가능하다,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해인데요. 시조다운 소재와 어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하면 전통적인 소재를 통해서 자연을 음풍노을하고 서정적으로 써야 되고, 점자는 사극톤의 점잖은 말투를 쓰면서 관조적으로 무언가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게 시조의 어투, 시조의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쓰면 저는 시조는 사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쓰면 어떤 시조? 전통 시조. 옛날 사람의 옛날 시조가 된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의 옛날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맞이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달맞이꽃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달맞이꽃은 작품으로 많이 쓰죠. 달맞이꽃. 구름 거친 밤하늘 별빛으로 빛나는 휘영청 보름달은 우리님 고운 얼굴 은은한 미소 머금은 수줍은 당신이여.
자, 한마디로 이 시를 정의하면 음풍농월이 아닐까 합니다. 바람을 읊고 달을 보고 시를 짓는다는 뜻의 음풍농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음풍농월이죠. 딱이죠. 이런 작품은 제 생각에는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분께서도 10편 이상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쉬우니까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자, 이번엔 너도 바람꽃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한국에서 자주 피는 야생화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어떤 꽃을 봐도 너도 바람꽃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관심이 꽃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로 쓰기는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바람꽃, 검은고 가락처럼 바람에 씨앗 날아가네. 백설도 삼가로이 저만치 비켰는데 겨울은 손실은 어머니처럼 옷구름을 품었네. 꾸부정한 세월 따라 무더니도 눌린 한 켜켜이 목주름에 호롱빛이 물들었네. 한 목숨 잠시 흔들며 별빛으로 반짝이네. 자, 검은고 가락, 백설, 옷고름, 한, 호롱빛. 다 이거 민속촌에 가야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찾기 힘든 거죠. 자, 이런 소재들을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쓰면 나쁜 거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소재, 전통적인 감정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학창시절의 교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남들 다 아는 것을 굳이 시조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음에는 만추라는 작품입니다.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이제 작품인데, 먼 산은 강바람에 젖어 빈뜰에 서성이고 해를 품고 달을 품은 하늘은 붉게 저물어 한 자락 강물은 출란처럼 한 획을 꺾었다. 풀향기 나무향기 당겨오는 삼경즈음 무역의 창을 열면 시절 하나 넘기는 소리 목숨은 잔향으로 남아 또 하루를 넘긴다. 자,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별말 없어요. 관조적으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목숨 혹은 하루 역시 마찬가지인데, 관조하다라는 말의 뜻은 고요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요하게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현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늘 복잡 다단하고 사건의 투성이죠. 관조할 틈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글을 쓰면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글을 쓰면 관조적으로 글을 쓰고 관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연 그것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조스러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성만 있을 뿐이죠. 우리들은 쉽게 시조하면 전통적인 소재를 통해서 작품을 쓰고 음풍노어를 하고 서정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리고 관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겠지만 이런 작품들은 옛날 사람들의 감성일 뿐더러, 그리고 또 앞서 다 보셨겠지만 이미 익숙한 소재, 익숙한 감정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소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작가명을 가렸을 때, 그 작품에서 작가명을 가렸을 때 누구의 작품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작품은 저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스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개성만 있을 뿐이죠. 옛날 사람의 개성이 좋으시면, 옛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성이 좋으시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감성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최첨단 현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해,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3장 6구 45자로 인한 흔한 오해인데요. 가뜩이나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3장으로 세 줄로 45자 안으로 말을 한다? 네 마디씩 끊는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조 초심자, 그러니까 시조를 처음 써본 분들은 이 글자 수를 맞추는데 급급해서 엄청 힘들어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조를 오래 쓴 고수들은 글자 수 맞추는 것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할 말이 많은 현대인의 말을 어떻게 시조로 다 담을까? 그래서 막 연시조를 쓰기도 하고 4수, 막 5수, 6수 넘는 긴 시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현대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발간한 그런 시집들을 보면 하나의 작품이 뭐 두세 페이지, 시집 두세 페이지 넘는 건 기본입니다. 뭐 네다섯 페이지 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형률이라는 이 울타리가 갑갑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초신자들이 대체로 이런 건데 과연 어떨까요? 자, 여기 시라는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상자를 쌓아 올려서 의미의 최상층까지 가야 돼요. 자, 왼편과 오른편 자세히 보시면 상자를 쌓는 방식이 달라요. 자, 왼편은 되게 무질서하게 쌓아 올렸고요. 오른편은 질서 있게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를까요? 더 안 무너질까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공들이면서 쓴 그런 정형률이 있고 대충 마구잡이를 쓴 자유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 보이세요? 물론 자유율도 나름대로 차곡차곡 의미를 적층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되게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쌓아 올리는 것은 시조만큼 시조를 따라갈 수는 없죠. 자, 단어가 많을수록 문장이 길어질수록 엉망진창,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정형률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조의 정형률은 갖춘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갖춘 것입니다. 자, 말장난 같지만 심오하게 뉘앙스가 다른데요. 정형률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도 당연히 여러 리듬은 존재해요. 중요한 건 질서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좁쌀 같은 시조에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조 3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소설책 한 권으로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 아닐까요? 좁쌀에 우주를 담는 일. 저는 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오해인데요. 시조는 음수율 혹은 음보율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3장 6구 45자라는 조윤제의 이제 시조 이론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434, 3434, 3543으로 시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장인데, 종장 처음에 나오는 그것은 삼음절, 그러니까 음보라고 하죠. 음보는 삼음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장은 3음절이고 그 다음은 5음절 이상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클라이맥스처럼 절정이 올라갔다가 마무리하는 것처럼 3, 5, 4, 3으로 끝나는 것을 시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조의 이 정형률을 폐쇄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깊은 얘기지만 이런 음수율과 음보율에 의지한 정형률을 저는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건데요. 시조는 음수 조절, 글자 수 조절로 해서 글자 수 한두 자 빼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시조의 리듬은 의미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시조에서는 흔히들 소음보, 평음보, 장음보를 말을 하는데요. 3음절을 소음보, 4음절을 평음보, 5음절 이상을 장음보라고 말을 합니다. 장음보 혹은 되게 길게 한다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의 속성이 그런 거죠. 한국어는 대체로 2음절, 3음절의 단어가 많아서 거기에 어미와 접사가 붙으면 3음절이나 4음절이 되는 게 많으니까 이 3음절을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나아가는 건데요. 이 시조의 리듬은 그러니까 소음보, 평음보, 장음보, 소평장을 이제 그 글자 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의미의 강약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음보, 평음보, 장음보가 아니라 의미를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죠. 소평, 소장, 평소라고 제가 표기를 했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소음보는 1, 그러니까 3음절을 1, 기준 1로 보면 평음보는 1.5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음보는 거의 한 3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3배 정도의 의미적인 증폭이 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음절수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의미의 증폭으로,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용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분절을 음수 혹은 음보로 말하지 않고 그냥 저는 마디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음보의 개념은 또 영어의 영시에서 갖고 온 거라서 문제점이 많고, 또 음수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제 마디라고 이제 부르고 싶고요. 또 실제로 마디라는 용어를 써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이런 마디를 가지고 시조 리듬을 분석한 그런 이제 연구자들도 꽤 존재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박기섭 시인의 작품인데요. 북이 찢어졌다. 북의 몸속에서 웅크렸던 소리들이 찢어진 북을 안고 더 이상 울지 않는 북, 그 북을 탈출했다. 북편, 최편, 가로지른 강물도 철조망도 일순 흩어지는 소리들을 막지 못했다. 버려진 북채 너머로 먼 총성이 들렸다. 자, 의미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특히 종장에서 확대되죠. 첫 번째 수에서, 첫 번째 연에서 더 이상 울지 않는 북이 그 북을 탈출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 두 번째 수에서 버려진 북채 너머로 먼 총성이 들렸다는 부분. 그러니까 초장, 중장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 다음 종장에서 의미를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종장의 첫 음절, 그 다음 두 번째 음보, 마디에서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 의미가 증폭되는 말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울지 않는 북, 그 북이 탈출을 했고 벌어진 북채 너머로 먼 총성이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더 의미적으로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률은 음절수, 글자수가 아니라 마디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글자수 몇 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미가 어떻게 증폭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글 자체겠죠. 마치 지금 보시는 클라이맥스 곡선처럼 이 기승전결, 전과 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장인데, 이때 종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사적 배분, 그러니까 전체 시조에서 통사적 배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클라이맥스인 거지, 글자 수 많아졌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클라이맥스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종장에 이 시 전체에서 의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전체에서 반전을 주거나 충격을 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이 종장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글자 수가 아닌 의미의 증폭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 5가지, 이것들을 하나씩 바꿔볼게요. 시조는 오래된 문화 형식이다. 새로운 내용을 담으면 새로운 시조가 된다. 시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시로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 시조다운 소재와 어투가 있다. 시조스러움은 없다. 개성만 있을 뿐. 시조의 정형률은 폐쇄적이다. 정형률은 갖춘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갖춘 것이다. 시조는 음수율이다. 정형률은 숫자, 음수율이 아니라 마디, 의미와 통사의 배분 문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는 이제 노래였던 고려 조선시대의 고시조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 새로운 형식의 시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새로운 시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4장 올류 시조입니다. 새로운 시조, 새로운 시조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새로 나오면 올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풀체인지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관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엔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외관부터 해서 그 내부 디자인까지, 인테리어까지 다 바꾸는 것을 이제 올류 혹은 풀체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컨대 이번에 7세대 올류 그랜저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6년 만에 풀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각 그랜저라고 1세대에 아마 여러분 옛날에 봤던 그랜저가 떠올리실 텐데요. 그 그랜저를 잘 이어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검색해 보니까 현재 누적 판매, 그러니까 예약 판매 대수가 누적 계약만 1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인 건데, 자,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조라는 이름만 남기고 풀 체인지,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오해하는 시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5가지. 그래서 자,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표현하는 게 올류 시조입니다. 시조스럽지 않게 개성적으로 쓰는 것이 올류 시조고, 정형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올류 시조, 그리고 음수율보다 마디 배분에 신경 쓰는 게 올류 시조,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올류 시조입니다. 자, 다 바꿨습니다. 풀 체인지 할 건데요. 자,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십니까? 전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던 시조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과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제가 조금만 결만 바꿨을 뿐인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올류 시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조 시인들은 모두 똑같은 동일한 정형률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모두 같은 리듬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3장 6구 45자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모두 똑같은 리듬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는 자유롭게 행과 연을 나누고 막 되게 자유롭게 변형을 하죠. 각자의 방식으로 되게 새롭게 말입니다. 하나도 같은 리듬의 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조는요? 그러면 시조 시인들은 모두 똑같은 리듬을 가진 건가요? 시조를 쓰기에 앞서서, 시조를 공부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바로 만들어지죠. 정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성적인 시조를 쓸 수 있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개성적인 작품을 쓰려면 일단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다른 표현도 써야 되고 착상도 해야 되고 다른 리듬을 써야 됩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야 개성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시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모두가 같은 정형률, 같은 형식을 지키면서 개성적인 시조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손쉽게 자유시와 정형시, 시조를 구분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라는 운문 형식의 문학 장르가 있고 그 안에 자유시와 시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조 시인들은 뭐 자유시를 철저히 배척하거나 자유시로부터 분리되는 시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자유시도 시조도 똑같은 운문 장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시를 대척점으로 삼고 자유시와 분리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 시입니다. 큰 시, 그러니까 운문을 쓸 시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조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의 하위 장르니까 문학 장르인 시의 속성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합된 언어의 울림, 운율, 조화 등의 음악적 요소와 언어에 대한 이미지 등 회화적 요소를 통해서 독자의 감정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작품의 한 형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조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시조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합된 언어의 울림, 운율, 조화 등의 음악적 요소와 언어에 대한 이미지 등 회화적 요소를 통해서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시가 아니라 시를 지향하면서 이 시의 다양한 속성들을 시조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악적 요소와 회화적 요소를 시조의 리듬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자, 음악적 요소는 리듬이 될 것이고 회화적 요소는 아무래도 내용과 리듬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되겠죠. 그래서 리듬과 내용 역시 음악적이기도 하고 회화적이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룰 겁니다. 함께 움직이니까요. 따라서 모두가 일정하게 지키는 시조의 정형률은 충분히 개성적인 리듬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음 차시 시조 쓰기 실전 전략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부터 쓰시조 1 원료 시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